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의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인 서진원입니다. 앞서 세원님과 대한님께서 인프라스트럭처와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안이라는 관점이 주로 네트워크 보안인 IDS, 디도스 방화벽 이런 쪽으로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관점으로 보안을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 클라우드 플랫폼, 특히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명 내용은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보호 환경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방식으로 클라우드 KMS,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DLP, 또한 앞서 두 제품에서 활용되거나 탐지한 이상 징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전체를 연동해서 하나의 데모를 간단하게 시연을 하고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 보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은 프라이버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모든 고객 데이터는 고객이 소유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이거 무슨 원칙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이 소유하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는 이런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도 않고 고객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관하는 용도로서 저희 구글은 관리할 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글은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때와 전송할 때 자동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자동으로 암호화를 한다는 의미는 고객이 암호화를 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모두 다 알아서 해준다는 뜻입니다. 고객은 내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그냥 구글 클라우드에 맡겨두시면 저희가 알아서 자동으로 암호화를 하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보호 과정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내부 위반자로부터 데이터 접근을 보호합니다. 아무리 구글 클라우드 직원이 관리 목적으로서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에 반드시 고객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후속 조치로서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철저하게 사후 점검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구글 관리자들의 고객 데이터를 오용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및 모든 과일 목적으로 국제표준에 근거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들, 국제표준에 근거한 감사들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법은 디펜스 인 뎁스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인 뎁스는 우리말로 다단계 방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단계 방어라는 것은 각각의 계층에서 그 계층에 맞는 특별화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보안 계층이 설사 공격자에게 침투가 되더라도 다른 계층에서 또다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제로서 총 6단계의 계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손상이 될지언정 다른 계층인 운영 및 디바이스 보안, 계정 보안, 스토리지 서비스 보안 같은 각각의 계층에서 또 다른 보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격자의 침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계층은 방어 상황에서도 가장 훌륭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엔드-투-엔드 계층별 신뢰성 확보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모든 시스템은 서버단에서 가상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물론 일부 시스템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들은 서버의 안정성에 종속적입니다. 그 말은 만약 서버 자체가 침투가 당하게 될 경우에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모든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가 동시에 침해받을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에 설치된 각 서비스 서버마다 타이탄 칩이라는 구글의 특수 목적 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탄 칩은 서버의 안정성,
그리고 최초의 구글 클라우드가 설계한 서버의 목적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를 하게 됩니다. 부팅 시나 부팅 후에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타이탄 칩의 안정성에 기반해서 서버를 안정적으로 평가받고 그 서버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 그리고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각종 가상화 시스템이라든가 고객이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타이탄 칩은 벤더 인 더 미들 어택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엉뚱한 하드웨어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클라우드의 안정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없는, 결국은 루트 오브 트러스트라고, 신뢰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에 맞춰서 구글은 다양한 계층별로 보안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응용 프로그램 보안 등 각각의 계층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트워크 보안 세션에서도 살펴봤듯이 클라우드 VPC라든가 클라우드 아머, 로드 밸런시 이런 부분을 미리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보안이 핵심이므로 인크립션 앤 레스트 같은 클라우드 KMS, 그리고 DLP 이런 부분을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각각의 계층별로 보안이 완성이 되고 이러한 보안이 각종 규제나 컴플라이언스에 올바르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뢰된 외부 기관의 검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시큐리티 모니터링 앤 오퍼레이션 항목이 있는데요. 아무리 보안이 잘 성립이 되고 각 계층별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속히 탐지한 후에 즉시 대응해서 피해 확산 방지, 재발 방지들을 확인하는 시큐리티 모니터링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로깅과 클라우드 감사 로깅,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린 클라우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활용하여서 이러한 보안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글 클라우드가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쪽부터 글로벌부터 각각의 국가별로 필요한 컴플라이언스를 모두 확보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안정성을 이미 신뢰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정보보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ISO, IEC 27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기본이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17, 27018을 모두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하이파, 의료기관의 컴플라이언스겠죠. 그 다음에 페드람프,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핍스 140-2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암호와 관련된 정보보호 정책을 의미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핍스 140-2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미국 연방정부의 암호 정책이 무리 없이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럽이라든가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는 정보체계, ISMS라는 정보체계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역시 이 정보체계를 올 4월에 획득하였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증하는 안전성, 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 클라우드의 정보보호 노력을 이제 바탕하듯이 하나씩 더욱더 이제 안전한 정보보호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KM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KMS는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키는 데이터의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말합니다. 먼저 KMS를 살펴보기 전에 데이터의 상태 기반 암호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전산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총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at rest, 데이터 in transit, 그리고 데이터 in use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at rest는 이제 저장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파일들을 데이터 at rest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 인 트랜짓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전송 데이터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송 데이터라는 것은 현재 네트워크를 흐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흐르는 데이터는
저장 데이터와 달리 전송 중인 상태에서 통제권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흐르기 때문에 모두가 통제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네트워크에 흐르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권이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송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송되기 직전에 보안 체계를 갖추고 보안 체계를 갖춘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흘러보냄으로써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인크립션, 데이터인 유스라는 것은 데이터가 사용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사용 중이라는 의미로는 현재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곳에서 데이터가 계산을 위한, 일종의 프로세싱을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세 가지 상태로 나뉘게 되면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 암호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at rest라는 게 있다면 이 저장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encryption at rest가 적용이 되고 encryption in transit, 전송 데이터 암호화, 저장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사용 데이터 암호화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KMS에서는 주로 이제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KMS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클라우드 KMS를 이용해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신규로 생성한다든가 생성된 키를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키를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길수록 그 키에 대한 노출도 역시 길어지기 때문에 보안성이 점점 약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키는 주기적으로 순환되어야 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키는 폐기해서 오용을 막아야 됩니다. 클라우드 KMS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키 관리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KMS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 통제 권한을 수행하는 IAM과 연결되어 있어서 개별 키별로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통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아무 키나 접근하는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안의 원칙이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IAM과 KMS가 결합하여서 최소한의 권한을 적용하는 것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KMS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첫 번째, 대칭 및 비대칭 키를 모두 지원합니다. 대칭 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암호화와 복호화를 할 때 동일한 키가 사용되고 보통 이제 블럭 암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키라는 것은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각각이 다르면서 서로 간에 다른 키를 나눠 가지고 상대 한 편이 암호화를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그 키와 쌍으로 되어 있는 동일한 키를 가지고 다른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 KMS는 이러한 대칭 키와 비대칭 키를 모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칭 키로서는 AES 256비트 암호화 키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AES 256이기 때문에 키 길이가 256비트로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암호화라고 그것을 여러분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대칭 키로는 RSA 암호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타원곡선 암호화 알고리즘을 동시에 제공하여서 비대칭 키와 대칭 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 폐기 연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행여라도 사용자의 실수로 키를 삭제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즉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KMS는 키 폐기를 실행시킬 경우 모든 키를 24시간 동안 폐기시키지 않고 유예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실수로라도 키 폐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복구를 실행하시면 원래의 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24시간이 넘어서면 해당 키는 누구도 복구할 수가 없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폐기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를 했다면 해당 암호화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폐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API를 통한 암복화를 지원하는데 구글 클라우드 KMS가 API를 제공을 해서 KMS에 저장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가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 데이터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환경에 저장되어 있다면 해당 API를 이용해서 키를 활용하고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키 관리를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키 관리의 편리성, 그리고 사용자 관리성의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 및 수동키 순환인데요. 보안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는 주기적으로 순환을 해서 혹시라도 모를 외부 공격자에게 노출을 막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동 암호화 키, 자동 순환은 사용자가 일별로 1단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일, 2일, 30일, 90일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시키고 해당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 30일이 되는 날 새벽 12시, 그러니까 정확히 00시가 되겠죠. 00시에 무조건 키가 자동으로 순환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버전의 키가 생성이 되고 그 버전의 키를 이용해서 다시 또 새로운 암호화 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키 순환은 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노출이 된 것 같다. 바로 키를 변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동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수동으로 키 순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MS에서는 외부에서 사용된 키를 동일하게 형식이라든가 비트 수가 같다면 가져오기를 통해서 KMS에도 등록을 해서 이미 사용 중인 키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KMS를 사용해서 어떻게 암호화를 진행을 할 것인가? 이건 고객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인크립션 바이 디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저장 데이터와 전송 데이터는 구글이 자동으로 암호화를 시키고 어떤 사용자의 액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자동화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으면서 키 관리에 드리는 노력을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회사 내부의 정책이라든가 어느 특정 국가의 컴플라이언스 이런 쪽에서 키 관리를 자동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담당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클라우드 키를 본인이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키를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면 자동화된 것보다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키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상세하게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운영의 관점에서도 자동화된 키보다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동화된 키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 키 관리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는 다양한 방식을 클라우드 KMS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환경이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암호화를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 랩탑이라든가 단말, 휴대폰 같은 경우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해당 데이터는 전송 과정에서 외부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가 암호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전송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 역시 충분히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암호화된 기법으로 TLS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TLS 기법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전송 간의 데이터를 보호를 하게 됩니다. 전송된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온 데이터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지정하는 일정 크기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걸 청크라는 단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청크 단위로 쪼개지고 해당 청크는 자동으로 생성된 DEK, 데이터 인크립션 키의 약자입니다. DEK를 사용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암호화가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암호화가 될 때 모든 청크가 동일한 데이터 인크립션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른 데이터 인크립션 키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가 된 데이터는 다시금 KMS에서 키 인크립션 키, KK라는 키를 가지고 한 번 더 암호화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가 된 데이터를 키 인크립션 키로 한 번 더 암호화를 하는 효과가 두 번 암호화를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암호 기법을 저희는 봉투 암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암호화가 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암호화를 시켜서 감싼다 해서 이제 봉투 암호화 기법이라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사용되는 암호는 어떻게 해독이 될 것인가? 보통 DEK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해당 DEK는 각각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KEK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DEK와 DEK로 암호화가 된 데이터가 동시에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EK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더라도 KEK, DEK 동시에 두 개를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암호화를 시켜서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암호화와 복호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용되는 키의 상태는 어떤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키는 다음에 5가지 상태를 갖추게 됩니다. KMS의 키는 여러분들이 생성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성 대기 상태가 되는데, 사실 이 생성 대기 상태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정의된 상태이고 사용자는 너무나 이제 순식간에 그러니까 짧은 키 생성에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성 대기 상태를 보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생성 대기 상태에서 키가 생성이 되면 즉시 사용 가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 가능 상태라는 것은 이 키를 가지고 암복호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 상태에서 나는 이 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잠시 불가 버튼을 사용 디세이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이 키는 사용 불가라는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목록에는 보이지만 이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거나 복호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폐기 예약을 누르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록에는 존재하지만 암복호화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폐기 예약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24시간 동안 폐기 예약 상태가 되고 24시간 후에는 전부 실제 폐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키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폐기 완료 상태가 있는데요. 폐기 예약부터 폐기 완료까지는 총 24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폐기 예약이나 사용 불가 상태에서라면 언제라도 사용 가능 상태로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왼쪽으로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KMS는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쿼리라든가 클라우드 스패너, 클라우드 스토리지, 컴퓨터 엔진에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생성한 키로 암호화를 시킬 수 있도록 KMS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KMS 다음으로는 이제 DL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P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으로서 데이터의 안정성,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데이터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있고 이러한 민감한 데이터들을 찾아서 해당 데이터의 민감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주요 기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무슨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떠한 보호 대책을 수립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DLP의 핵심 기능으로서는 민감 정보를 탐색하고 분류하고, 이런 민감 정보는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지 관련 없이 클라우드 저장소나 빅쿼리나 이런 부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 정보를 탐색하고 분류를 했다면 이런 민감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컴플라이언스 위협 감소를 위해서 비식별화라는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마스킹, 토큰, 버킷팅과 같은 방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DLP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DLP이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DLP는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만 동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REST 또는 이제 gRPC API 호출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DLP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하고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 센터에서 이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DLP를 호출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역시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디에 있는지, 민감성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빅쿼리, 데이터 스토어 등 이렇게 구글 자체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전선 환경, 그리고 고객이 직접 제작한 응용 프로그램, 심지어는 타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까지도 구글 클라우드 API를 호출함으로써 스캐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잠시 스캐닝을 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이제 GS에서 컴퍼니 웹사이트라는 버킷을 하나 만들고 이 버킷에서 민감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를 스캐닝을 한 후에 특정 데이터가 탐지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CP 크리덴셜이라는 건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탐지가 됐다는 것을 DLP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객께서 본인들의 그 온프레미스에서 있는 데이터를 SQL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면서 혹시라도 어떤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DLP를 사용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온프렘 환경이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까? 바로 다음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트너라든가 고객의 데이터 쪽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DLP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DLP를 호출을 하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탐지를 하게 되고 각 데이터별로 분류를 수행해서 해당 데이터를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라든가 시큐리티 컨트롤 쪽으로 전송을 해서 해당 데이터의 분류를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는 탐지되고 너무나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럴 경우에는 비식별화, 토큰화 방식을 통한 비식별화라든가 버킷팅, 마스킹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비식별화된 데이터까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DLP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DLP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자산 분류와 자동 태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직접 데이터를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의 온프렘 사이트에서 구글 클라우드에 DLP를 직접 호출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데이터로 이동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오른쪽은 이미 클라우드에 저장된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빅쿼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나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DLP는 130가지가 넘는 탐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지 유형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탐지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형식을 갖춘 탐지 유형이고 이런 것들은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탐지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지 유형은 130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특수성을 따진다면 이 130개는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DLP에서는 사용자 정의 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풋 타입을 정규 표현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직접 탐지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식별 및 수정은 이제 토큰화, 형식 보존 암호화, 마스킹, 버킷 여러 가지 기능으로서 데이터의 민감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비식별화 이후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지된 정보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 통보하거나 빅쿼리 쪽으로 통보를 해서 관리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보안 상황으로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은 이 그림으로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ID라는 필드를 보시게 되면 ID는 총 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를 구별하는 유니크한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ID를 특정한 알고리즘이라든가 토큰화 방식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숫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자리 숫자라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 보존 토큰화나 형식 보존 암호화를 이용해서 비식별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드의 두 번째 컬럼의 이제 잡 타이틀이라는 것은 보시면 비식별화 이전에는 시니어 엔지니어, VP, 시니어 옵스라는 이런 정책이 있지만 비식별화를 진행하고 나서는 시니어라든가 VP라는 걸 모두 제거하고 엔지니어, 그 다음에 시니어 옵스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고 옵스라는 것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버킷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킷팅이라는 것은 이제 바구니를 여러 개를 두고 특정 바구니에 맞춰서 뭉뚱그려서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도로 본다면 대리, 과장, 차장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사원 이렇게 이제 퉁치는 것을 버킷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 역시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필드와 세 번째 필드를 전부 샵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모두 제거를 하고 있고, 코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아이디나 잡 타이틀, 폰이 정형 데이터라면, 형식이 갖춰져 있는 정형 데이터라면 코멘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체를 스캐닝을 해서 해당 데이터에서 정형을 찾아내서 예제를 보시면 이메일이라든가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 등을 찾아내서 마스킹을 하고 비식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LP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서는 이제 이미지를 마스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민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이미지를 DLP 내에서 스캐닝을 하게 돼서 오른쪽과 같이 해당 정보를 전부 삭제를 해서 수정된 이미지로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파일만을, 표준 파일만을, 텍스트 파일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까지도 DLP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KMS와 DLP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보호를 적용하고 이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기능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보안 자산을 운영함으로써 클라우드 중심의 가시성도 확보하고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머신이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보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끊임없이 탐지하는 보안 탐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는 먼저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 등록된 모든 자산을 탐지를 하게 되고, 탐지의 별과 자산이 만약 신규 자산이 등록됐다든가 기존의 자산이 삭제됐다든가 이런 목록을 최신화를 자동으로 관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캐닝을 수행하고 잘못된 설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를 기반으로 각각의 시스템들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를 합니다. 이렇게 탐지를 한 이후에 위협 대응 및 개선 활동 실시를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산의 중앙 집중형 가시성 및 통제 확보입니다. 많은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IT 환경의 규모 그리고 어떠한 제품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목록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라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나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예제로서 스토리지 버킷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립토키, 컴퓨터 엔진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네트워크 대역을 쓰는지, 어떤 방화벽 정책을 쓰는지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가 변경을 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항상 최신의 상태를 운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가시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요. 정보보호에서는 가시성이 없으면 보호 대상을 판별할 수가 없고, 보호 대상을 판별할 수가 없으면 어떠한 보호 정책을 적용하는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시성을 확보하는 거고, 여기 가시성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보안 정책의 최고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시성이 확보된 제품들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환경 설정이 보안상 문제가 있는 그리고 취약점이 있는지를 판별을 해서 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 버전은 이제 스탠다드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총 160여 가지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를 하게 되고 해당 취약점이 탐지가 되면 관리자에게 탐지 사실을 알려서 대응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기능으로는 이벤트 스레드 디텍션과 컨테이너 스레드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취약점을 점검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 그러니까 컴퓨터 엔진이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이제 개별 자산에 대해서만 취약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벤트 스레드 디텍션 같은 경우는 개별 자산들이 네트워크 행위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서비스를 수행을 하는지,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통신을 분류를 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악성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새로운 CNC, 커맨드 앤 컨트롤 악성 도메인들이겠죠. 이런 CNC에 접속을 한다든가 크립토 마이닝 채굴 프로그램에 감염이 돼서 해당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이벤트 스레드 디텍션에서는 바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스레드 디텍션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보안인데요. 기존의 컨테이너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바이너리라든가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상징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서는 컨테이너 머신, 일종의 노드에서 동작하는 쉘 스크립트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악성 스크립트 여부를 판별을 하고 특히나 이런 것에 적용되는 것은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반 분석까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코드들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악성 스크립트를 판별하는 것 그리고 내부에서 노드에서 외부로 리버스 쉘 접속을 하는 것들을 이상징으로 판별을 하게 돼서 컨테이너 자체의 위협도 탐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시큐리티, 클라우드 KMS, 클라우드 DLP 그리고 이 두 제품과 연동하는 커맨드 센터를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전에 앞서 두 분들이 낸 것과 동일하게 저도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의 보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글의 특수 목적 칩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크립토 칩, 2번 텐서플로우 칩, 3번 TPM 칩, 4번 타이탄 칩.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희 답에 작성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KMS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메뉴에서 키 관리를 선택을 합니다. 키 관리에서 키링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키링은 키를 여러 가지로 묶는 일종의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키링에 여러 개의 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키링에는 어느 위치에 적용을 할 건지 리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리전을 선택했습니다. 최초의 키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키링에 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키인지 생성된 키, 가져온 키, 외부 관리 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키 이름을 입력한 후에는 이 키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할 건지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로 할 건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키를 비대칭 키인지 대칭 키인지를 설정을 해서 키의 타입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키 순환 기간을 설정하고 만들기를 실행을 하면 해당 옵션에 따라서 키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키의 상태는 사용 가능 상태이고 현재 이 키는 기본 버전이 1번의 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 주기를 30일로 설정했지만 언제든지 순환 주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환 주기는 일 단위로 할 수 있고 시간 단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수동 순환은 순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키의 버전이 새로이 생성되면서 신규 키가 생성이 됩니다. 순환 버튼을 누르면 현재 버전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게 되고 2번의 키가 기본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다면 AES 키라는 것을 요청을 할 때 2번 버전의 키가 기본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생성된 키를 기반으로 해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버킷을 만들고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을 방금 생성한 키로 암호화를 시키겠습니다. 스토리지는 단일 리전인 서울 리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본 스토리지 클래스나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식은 기본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고급 설정에서 구글 관리 암호화 키가 아니라 고객 관리 암호화 키를 선택합니다. 방금 생성한 키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AES 키를 생성을 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방금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키를 사용할 서비스 계정이 권한이 없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서비스 계정에서 이 키를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생성한 스토리지 버킷은 추가로 생성된 AES 키라는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가 됩니다. 이제 버킷이 생성이 되었고 DLP를 이용해서 예제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에서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예제를 위해서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지만 사용자는 빅쿼리라든가 어떤 파일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DLP로 이동해서 해당 파일을 DLP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LP에서 검사 버튼을 클릭하고 이 작업에 대해서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작업 아이디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작업 아이디를 부여하고 해당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리전에 있기 때문에 서울 리전을 선택하고 이제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구글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시고 방금 설정한 버킷의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샘플링은 기본 값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인포 타입은 검사 대상 파일에서 어떠한 항목을 검사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 14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인포 타입에 우리나라 관련된 2가지 정보, 패스포드, 여권번호와 주민번호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인포 타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추가는 검사한 이후에 검사 결과를 어디로 연동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빅쿼리에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펍섭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본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와 연동하는 방법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정은 사용자가 없음을 선택하면 일회성 작업을 수행하지만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매월 셋째 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면 만들기를 수행을 하고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정보 메시지는 구글 클라우드 DLP는 어느 데이터를 얼만큼 스캐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스캐닝을 하는 것이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고 급속한 과도한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데이터의 스캔 범위를 고객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현재 보이는 정보들이 이 16개의 인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인포 타입들이 스캐닝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DLP는 스캐닝 정보, 스캐닝 대상 파일에서 각각의 16가지 인포 타입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지를 할 것입니다. 스캐닝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스캐닝이 완료가 되면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로 통보가 되는데요.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수행해 보니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탐지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DLP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LP에서는 총 5개의 항목이 발견되었다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은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어느 데이터에서 수입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는 이 정보가 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 정보를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정보까지 어느 내용이 주민번호로 탐지가 되는지를 알려면 빅쿼리와 연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빅쿼리에서만 실제 탐지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빅쿼리에서 활용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KMS 그리고 클라우드 DLP 이 두 제품과 연결한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보호는 구글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데 고민거리가 없도록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클라우드에 맡길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지라도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